네, 이 베를린 슈타츠카펠레랑 바렌보임이랑 연주하면은 제가 항상 많이 들었던 거는 그냥 믿고 보는 조합 이렇게 얘기하기도 그렇죠. 하고, 네, 그리고 특히 바그너 곡들에 의해서는 맞습니다. 엄청나게 특별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예. 참 말씀하신 대로 이 베를린 슈타트오퍼 가서 공연 보면은 바렌보임이 지휘대에 설 때하고 다른 지휘자들이 지휘대에 설 때하고 오케스트라 사운드가 달라집니다. 이게 무슨 조화인가 싶고, 특히 바그너 연주할 때는 와 진짜 바이로이트가 부럽지 않은 그런 연주를 들려주는데, 사실 아까 제가 이제 바그너 전문가로서 바렌보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바그너 전문가 또는 최고의 바그너 예술가로서 이 바렌보임을 꼽게 되는 데에는 역시 이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이 바렌보임은 1981년에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에 처음 데뷔했습니다. 근데 1981년에 트리스탄과 이졸데로 데뷔했거든요. 근데 그때 프로덕션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이 샹피에르 포넬이라는 이 세계 최고의 당시 연출가가 아주 아름답게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연출했는데, 천재지휘자이자 피아니스트인 줄은 알고 있지만 뭔가 좀 음악의 레파토리는 가볍다라고 그런 이미지가 있었던, 그러니까 약간은 좀 모차르트 같은 전문가다. 모차르트가 가벼운 음악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뭔가 이미지상 그렇다라고 생각했던 바렌보임이 이 바그너의 성지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에 그러면서 전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습니다. 근데 바렌보임이 정작 지휘봉을 잡으니까 엄청나게 중후한 음악이 터져 나오면서 아주 바렌보임의 인기가 극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렌보임은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의 중추적인 지휘자로 이제 급부상하게 되는데, 트리스탄과 이솔데를 성공적으로 지휘한 뒤에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은 이제 그 다음번 프로덕션을 몇 년 전에 이제 발표를 하니까 그 당시 바그너의 손자인 총감독 볼프강 바그너가 발표를 하기를 1988년부터 공연될 새로운 니벨룽의 반지 프로덕션은 지휘자로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를 한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바렌보임이 트리스탄과 이졸데 잘한 거는 알겠는데 아직 바그너 경력이 깊지 않은 지휘자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반지 4부작을 지휘한다고? 이러면서 사람들은 그때도 또 반신반의했는데 바로 1988년부터 92년도까지 5년간 계속됐던 이 동독 출신의 연출가로 이 하리 쿠퍼라는 연출가가 연출했던 기념비적인 이 프로덕션, 지금까지도 전설로 남아있는 프로덕션입니다. 바렌보임이 지휘를 하면서 정말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이렇게 무슨 거대한 폭풍이 밀려오는 것 같은, 지금도 아마 음반 들어보시면 바렌보임의 이 반지는 스케일이 정말 큽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이 음악을 만들어낸 바렌보임, 이제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이 바그너 전문가로서 우뚝 서게 되고, 사실은 이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에서 트리스탄과 반지 이걸 통해서 얻은 명성이 베를린 국립오페라의 음악 감독으로 발탁되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렌보임의 전설적인 반지 프로덕션, 이 88년부터 92년까지 계속됐던 이 반지에 바로 정말 동양인 최초로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의 주연을 맡았던 이 필립 강, 이 베이스 가수이신 강병훈 교수님이 바로 이 작품에서 이 파프너와 하겐, 참 독일 사람들도 맡기 힘든 그 육중한 베이스 음향을 내면서 강렬한 연기를 보여줘가지고 아주 스타로 급부상하게 됐죠. 강병훈 교수님은 지금은 이 바이올리니스트인 클라라 주미강의 아버님으로 유명하지만 옛날에는 정말 바이로이트를 압도하는 카리스마 넘치는 베이스 가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바렌보임의 프로덕션에서 또 굉장히 스타들이 많이 탄생하고, 바렌보임은 이제 이 프로덕션을 통해서 바이로이트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지휘자가 됐고, 그 이후에는 또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한 번 더 지휘했습니다. 93년부터 계속됐던 이 하이너 뮬러라는 또 아주 독일 연극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동베를린의 연출가였던 하이너 뮬러가 연출했던 프로덕션으로 트리스탄과 이솔데를 또 80년대보다 더욱 원숙하게 해석을 해내서 굉장히 또 명성을 쌓았고, 96년부터는
볼프강 바그너, 이 바그너의 손자이자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을 오늘날과 같이 만들어 놓은 볼프강 바그너의 마지막 연출작이었던 뉘른베르크의 마이스터징어를 96년부터 지휘를 해가지고 99년에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에서 이제 바렌보임이 이제 그 99년을 끝으로 더 이상 출연을 하지 않게 되는데 그때까지 지휘를 해가지고 또 지금도 이 바렌보임이 99년에 지휘했던 이 마지막 이 바이로이트의 뉘른베르크의 마이스터징어도 아주 명연주로 남아있죠. 그래서 또 이 뉘른베르크의 마이스터징어 프로덕션에는 네. 그 아주 짧게 등장하는 역할이지만 그 다음 차세대 베이스 가수를 판가름하는 시험대와도 같은 역할이 있습니다. 2막에 등장하는 야경꾼 나흐트베히터라는 역할이 있는데 이 야경꾼은 딱 2번 등장합니다. 2막의 중간 부분에 등장하고 마지막 장면에 단독으로 혼자 등장합니다. 그 장면에서 바로 딱 2장면 등장하는 이 베이스 가수 이 야경꾼 역에 바로 지금까지도 바이로이트에 또 전설이 되어 있는 베이스 연광철 씨가 발탁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우리나라의 바그너 가수들을 다 이렇게 발탁을 한 또 그런 주연이었다. 바렌보임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1981년부터 99년까지 20년 동안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의 주역 지휘자로서 이제 주력으로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틸레만이 등장하긴 합니다만 틸레만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정말 20년 동안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의 얼굴이었던 대지휘자가 바렌보임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회고해 보면 이 8, 90년대의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이 정말 장난 아니었거든요. 네. 지휘자 면면을 보시면 네. 다니엘 바렌보임, 제임스 레바인, 그리고 주세페 시노폴리 이런 그 최고의 지휘자들이 다 모여 있었고 또 뭐 호르스트 슈타인이라든지 뭐 페터 슈나이더 같이 일반인들은 잘 알진 못하지만 바그너 애호가들한테는 거의 신적인 네. 그런 진짜 바그너 전문가 이런 사람들까지 그런 지휘자들이 다 뭉쳐져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시대를 대표하는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의 얼굴이었다라는 게 이 바렌보임의 어떤 그 음악적 역량을 보여주는 네.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지금 벌써 베를린 필하모닉과의 인연, 시카고, 베를린 슈타츠오퍼, 그리고 바이로이트 얘기까지 했는데 이거 이상의 또 업적이 또 있는데 그렇죠. 이거야말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 이게 바렌보임의 음악 인생의 결정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웨스트 이스턴 디반 오케스트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 2008년에 그 리먼 사태 터지면서 전 세계가 경제 위기에 봉착했을 때 유럽에 이 정부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는 국가들이 이 음악 단체나 극장에 대한 정부 보조금부터 삭감하거나 없애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그 당시 이탈리아 극장들이 정말 그 곤란을 많이 겪었죠. 근데 하필 또 그때 바렌보임이 밀라노 스칼라 오페라 극장의 상임지휘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2005년도에 리카르도 무티가 갑작스럽게 이제 스칼라 극장을 사임하게 되면서 2006년에 수석 지휘자라는 약간 애매한 직함으로 이렇게 스칼라 극장의 상임지휘자직을 맡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너무 바빴기 때문에 스칼라 극장에 그렇게 상임지휘자라는 직함으로 가게 되면 이분이 너무 부담이 됐던 거죠. 그래서 수석 지휘자로 해달라라고 해서 이제 약간 어중간한 포스트로 몇 년을 하고 있었다가 나중에 2009년인가 10년인가 쯤부터는 그 아예 그냥 음악 감독이라는 직함을 줘가지고 2015년까지 이렇게 그것도 이제 그 스칼라 극장도 10년 가까이 맡으셨는데요. 그 제가 인상 깊었던 게 리먼 사태 직후에 그 베를루스코니 당시 정부가 이탈리아 극장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완전히 없애버리거나 엄청 대폭 삭감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럴 때에 마침 12월 7일에 그 밀라노 스칼라 극장에 새 시즌의 첫 공연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는 이제 뭐 이탈리아 대통령 총리를 비롯해서 수많은 고위 관료들이 이렇게 임석해서 아주 그 공연을 성대하게 하는 걸로 유명한데 들어오자마자 바렌보임은 지휘대에 딱 서가지고는 지휘를 먼저 하지 않고
이 오케스트라 피트 뒤에 이제 객석과 사이에 벽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벽 사이 벽에 보면 지휘자가 서는 그 부분 뒤에 작은 문이 있죠. 아, 문. 그래서 그 문을 갑자기 열고 객석 사이에 복도 위에 딱 섭니다. 그러니까 핀 조명이 그 바램보임을 딱 비추죠. 네. 그러더니만 품속에서 종이를 한 장 꺼내서 네. 읽습니다. 이탈리아 헌법의 한 조항입니다. 이탈리아 헌법 조항에 국가는 전통 예술과 문화를 보존하고 보호하고 육성할 책무가 있다. 딱 그 한마디를 읽고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다시 문을 닫고 오케스트라 지휘석 위에 딱 서서 지휘를 하려고 딱 서니까 청중들이 뭐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면서 네. 거기 로얄 박스 쪽에 앉아 있는 정치가들에게 야유를 퍼붓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음악가가 이렇게 그 어떤 자기들의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전 세계에 몇 명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분은 진짜 한 사람의 예술가로서도 가장 위대한 지휘자 뭐 예술가이긴 합니다만 지성인 네. 하나의 지성인으로서 그리고 또 하나의 인간으로서 네. 정말 용기 있고 네. 담대한 분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었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유럽의 어떤 음악 쪽에 있어서는 보스. 그렇죠. 진짜 보스 같은 네. 그런 분이라고 할 수 네. 있겠습니다. 네, 바램보임 얘기가 정말 스토리가 많네요. 이게 바램보임에 대해서 조금 안 보셨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또 놀라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은 진짜 얘기거리가 너무 많은 분이라서 네. 참 대단합니다만 네. 이분의 예술의 중심에는 역시 그래도 이 후기 낭만주의, 독일 후기 낭만주의 음악이 이렇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고 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바그너, 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브루크너 네. 이런 음악가들은 쉴 새 없이 다루고 있는 분이기도 하고요. 또 뭐 오페라의 레파토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모차르트부터 네. 그 현대 음악, 이 베르크의 보테크까지 아주 훌륭하게 네. 다루어내고 또 워낙 이 오페라 지휘에도 그 정통한 분이기 때문에 참 그 수많은 위대한 오페라 가수들이 다 이 양반 바렌보임 패밀리라고 네. 부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참 우리가 바렌보임의 음반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은근 음반도 많고 명반도 많습니다. 네, 수많은 명반이 있겠지만 유정우 쌤이 꼽는 몇 가지만 소개를 좀 해주시죠. 빼놓을 수 없는 명반은 역시 옛날에는 그게 텔덱이라는 레이블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워너 클래식스로 이제 바뀐 레이블에서 공연된 91년, 92년에 그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에 이 반지, 네. 바렌보임이 5년간 지휘했던 반지에 마지막 2회의 공연을 녹음을 했습니다. 이 공연, 이 실황, 이 바렌보임의 반지 이 녹음은 네. 정말 기념비적인 녹음이다. 네. 라고 가수들의 편차는 좀 있지만 오케스트라만큼은 네. 정말 갑이다라고 볼 수 네. 있어서 꼭 추천드리는 명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분 은근히 비엔나피라고도 2010년대에는 작업을 많이 해서 2009년, 2014년 또 2회 비엔나 신년음악회를 네. 이렇게 지휘하게 됐는데 제가 2014년 신년음악회를 가서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만 거기 보시면 하이든 교향곡 고별 교향곡 이게 이제 그 마지막 4악장 연주만 있는데 그것도 아주 재밌는 연주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어쨌든 그 바렌보임은 바그너의 오페라 전작 이제 그러니까 바이로이트에서 바그너스러운 작품이다라고 인정하는 방황하는 네덜란드인부터 파르시팔까지 모든 바그너의 작품을 음반으로 남긴 지휘자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런 업적은 쉽지 않죠. 근데 그 오케스트라들도 베를린 필하모닉,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슈타츠카펠레 베를린 등등 네. 최고의 오케스트라들이 이렇게 포진해 있고 네. 참 빼놓을 수 없는 명반이 99년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공연인 바로 그 뉘른베르크의 명가수. 네. 아까도 잠깐 바그너의 뉘른베르크의 마이스터징어 작품의 녹음. 정말 그것도 오케스트라의 그 거대함이 네. 진짜 장난 아닌 그런 명반이라서 이 바렌보임의 바그너는 꼭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시라. 네. 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웨스트 이스턴 디반 오케스트라도 사실 유명 오케스트라에 비해서는 연주력이 떨어지겠지만 학생들이니까 그렇죠. 그 장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맞습니다. 되게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 사실 물론 베를린 필 같은 악단에 비할 건 아니지만
여기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되게 뭐랄까요, 좀 프로 연주가들도 많고, 사실 여기 또 악장으로 바렌보임의 막내 아들인 미하엘 바렌보임이 네. 또 악장으로 바이올리니스트로 이렇게 있기도 하고요. 또 지금은 이제 퇴단을 하긴 했습니다만 옛날 베를린 필하모닉의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콘트라베이스, 네. 이 콘트라바스 수석을 했던 나빌 쉐하타라는 국적은 독일이지만 아버지 쪽이 이집트계인 네. 아주 세계 최고의 연주가도 단원으로 참여해서 네. 하여튼 그 굉장히 그런 어떤 그 음악가들의 그 참여도가 또 네. 높기 때문에 오케스트라의 어떤 그 진정성이 굉장히 돋보이는 악단이라고 네. 볼 수 있어서 웨스트 이스턴 디반 오케스트라의 연주들도 네. 항상 또 귀를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또 바렌보임 연주 중에 은근 좋아하는 연주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지금은 이제 폐반이 된 음반이긴 한데 옛날에는 그게 그 에라토라는 프랑스 레이블, 그것도 지금 이제 워너 클래식스에 다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만 에라토에서 녹음한 실내악 음반인데요. 이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피아노와 목관 그 관악기를 위한 오중주. 그러니까 그 모차르트는 1780년대에 그 아주 인생 후반에 비엔나에서 작곡을 했습니다만 베토벤은 비엔나로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차르트를 이렇게 모방해서 지었던, 그래서 전부 같이 E 플랫 장조를 띄고 있는 이 피아노와 관악기를 위한 오중주, 이 두 곡을 항상 세트로 녹음을 많이 하는데요. 이거를 바렌보임이 피아노를 맡고 관악기 주자들은 베를린 필하모닉과 시카고 심포니가 같이 섞여서 두 사람씩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도 기억나는 게 오보에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오보의 수석이었던 한스 요르크 셸렌베르거, 네. 아주 뭐 최고의 연주자이죠. 네. 그리고 클라리넷은 시카고 심포니의 또 전설적인 연주가입니다. 레리 콤스라는 분이 하고, 바수는 또 베를린 필하모닉의 이 다니엘레 다미아노, 이탈리아 분이죠. 그분이 맡고, 호르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카고 심포니의 전설 이 그 데일 클레벤저가 호르를 맡아서 네. 두 사람의 베를린 필과 시카고 심포니의 앙상블, 그리고 바렌보임의 피아노, 네. 이렇게 해서 만든 음반인데 정말 명반입니다. 네. 꼭 한번 들어보실 거를 네. 뭐 이게 음반은 구하시기가 쉽지 않겠지만 네. 아마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데 검색해 네. 보시면 찾으실 수 있어서, 피아니스트로서의 또 바렌보임, 또 피아니스트뿐만은 아니고 또 실내악 전문가로서의 바렌보임의 네. 면모도 이렇게 네. 느끼실 수가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억하는 표지로 이제 기억을 많이 하실 텐데, 뭐 사이먼 레틀이나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협연자로 많이 또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참 저도 인상적이었던 게 2004년 그 아테네 올림픽 네. 기념 축전으로 베를린 필하모닉이 5월 1일 자기들 창립 기념일에 그 유럽을 순회하면서 연주하는 오이로파 콘서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를 할 때 그게 그 아테네에서 했습니다. 아테네에서도 그 아주 그 고대 암피테아트라고 그러죠. 네. 그 반원형의 고대 극장에서 공연한 거였는데,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1번을 공연을 했는데 바렌보임이 협연자로 나왔죠. 네트리지비하고. 네. 야, 그 보면 그 사운드 그 아마 영상물 보시면 네. 처음에 그 오케스트라가 총주로 포르티시모를 막 울부짖을 때 그 음향적 충격이 네. 볼 때마다 새롭습니다. 근데 네. 그때 바렌보임의 그 중후한 피아노가 오케스트라하고 막 밀당을 하면서 하는데,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렌보임과 레틀 네. 독특한 풍경인데 네. 굉장히 또 긴장감이 넘치는 명연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바렌보임은 정말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피아니스트면서 지휘자인 것도 대단했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정치적으로도 모든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어마무시하게 끼친 하나의 사람으로 보이네요. 그렇죠. 지금은. 네. 그래서 이제 뭐 바렌보임은 어떤 하나의 진영 논리로 가둘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네. 뭐 그게 이 사람이 피아니스트냐 지휘자냐 그런 어떤 분야로서도 이렇게 구분할 수 없는 분이듯이 네. 위대한 한 사람의 음악가이고, 어떤 진영의 논리를 떠나서 한 사람의 위대한 사상가이자 정치 발언가이기도 네. 하면서도 셀럽. 그렇죠. 셀럽이고 또 이 한 사람의 위대한 세계인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항상 주장하는 거는 뭐 우리가 싸워 나가자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화합하자, 항상 평화롭게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아끼고 서로 이제 화합하면서 살자라는 평화의 전도사라고 할 수 네. 있기 때문에 이분은 뭐 진짜 위대한 한 사람의 세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바렌보임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이분의 어떤 인생을 크게 한번 이렇게 거시적으로 네. 바라봐 주시면서 이분이 남긴 그 음악적 유산들은 또 우리 음악 애호가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유산들이기 때문에 꼭 이걸 안 듣고 넘어간다는 건 참 너무 아까운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꼭 한번 바렌보임의 음반들,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음반들부터 해서 한번 좀 들어보실 걸 권해드립니다. 네. 뭐 엄청나게 좋은 명반부터 이런 많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너무 오늘도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도 또 다른 지휘자에 대해서 아니면 또 오페라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